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4월 강의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서양화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성을 할 때는 1영역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국미술사와 동양미술사를 이제 포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강의에는 서양미술사, 서양화 위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색채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 강의에는 조소와 공예를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 교육학 시간으로 배분을 제가 했습니다. 서양화, 특히 이제 전공 실기 관련된 분야인데, 이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동양화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기 관련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각 영역별로 평가 내용을 미리 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평가 내용에 따르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문제와 내용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해놓은 평가 내용과 평가 요소 안에서 출제를 하도록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평가 내용과 평가 요소를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화 분야의 문제인데, 실기 분야에 관련된 문제인데 서양 미술사랑 연계해서 문제를 낸다든가, 물론 2014년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양회화와 동양 미술품과 서양 미술품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되었었어요.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분야 쪽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실기 위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동양화 마찬가지입니다. 동양화 실기 위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 이유는 동양화라고 하는 실기 영역과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라는 두 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화, 서양미술사 마찬가지 영역이죠. 예. 그런데 조선은 그 영역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실기 영역 플러스 조소사 관련된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관련된 실기 문제와 영상 관련된 영상미술사에 접근하는 방법, 사진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어떠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실기 문제와 디자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같이 혼용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영역은 예외예요. 그 영역이 예외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그 영역, 그렇게 나온 구분되어져, 평가 내용과 평가 요소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걸 누구나도 잘 알고 있으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화 어떻게 교재를 봐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출제에서는 어떻게 이게 응용되어서 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지, 더불어 출제자라면 어떤 것을 키포인트로 다 잡고 수험생들에게 문제로 제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역이 3영역이죠. 네, 그래서 1영역, 2영역까지 왔는데 이 영역에서 다 못 다룬 부분들은 이 6개월간의 프로세스 안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약간 순서를 좀 바꿨어요. 강의 순서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1영역서부터 쭉 영역별로다가 8영역까지가 순서대로 딱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약간 시간 안배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그냥 하다 보면 1월, 2월 달 단과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한국미술사와 서양미술사가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는 제가 1영역부터 8영역까지를 쭉 연달아서 작성을 해놨는데 강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 좀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파일을 받으시면은 파일 안에서 영역별로다가 1영역부터 8영역까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전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화는 이게 3영역, 제가 3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장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명암, 질감, 양감, 조형 요소 또는 조형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보죠. 표현 대상의 성질을 전해주는 조형 요소를 명암, 질감, 양감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많은 책을 참고를 했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랑 같이 연결 지었다 보니 이와 같은 경우로 강의하는 책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책은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원서에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행된 원서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권이 있고, 국내 도서에는 최근에는 서양화 파트에 관련돼서 신간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나온 도서에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왜 그걸 찾아봐야 되느냐? 출제자 역시 그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아하니 서양화 문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나눠놨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일단 명암부터 보죠. 빛의 방향,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다.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명암 그걸 누가 모르나? 명자가 밝을 명, 암은 어두울 암이야. 그 말뜻 그대로 풀었으면 사물의 명암이 생기면 현실과 같은 입체감이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명암의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명암을 그린다. 화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2D 평면상인데 3D처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명암을 넣는다는 거야. 그런 개념을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 부피와 무게, 덩어리는 양감이라 그래. 명암은 양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야. 즉 부피, 무게, 덩어리가 뭐다? 얘가 곧 입체감을 나타내게끔 보여지는 거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명암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화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이란 뭐예요? 앞과 뒤, 밝은 데와 어두운 데, 튀어나온 데가 들어간 데를 나타내는 그 공간을 말해. 한 사람의 얼굴에서도 그런 공간이 나타나죠. 우리 때는 이병헌이라는 배우 있었잖아요. 그 배우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 배우 여동생 역시 배우였어요.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이름은 이땡땡인데 근데 그 외모가 완전 서양식 외모에 가까워. 근데 그건 왜 그럴까? 그는 코가 오똑하고 코로부터 눈까지의 깊이가 깊은 거야. 그러니 이건 동양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됐습니다. 그게 입체감을 나타내는 거야. 이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밋밋하죠. 이게 굴곡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 이마랑 광대랑 코랑 턱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는데 서양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마랑 요 눈썹, 요 간의 간격, 이 광대로부터 귀 옆으로 뺨이 넘어가는 이 공간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감, 이 공간감, 또 이 공간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 공간감, 이 공간을 나타내는 거야. 공간이라고 하는 말이
요 뒤에 보이는 배경에 있는 아니면 사물에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의 얼굴에서도 명암을 나타내서 부피, 양감, 덩어리가 나타나게 하면 그게 공간감이에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체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 그래서 서양 미술은 입체 미술의 시작부터 발달로 이어지는 미술이야. 그게 1차. 근데 그게 언제 꺾여? 세잔에 의해서 사물이 보이는 게 내 눈의 편차, 왼쪽 눈과 오른 눈의 편차에 의해서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연구했어. 그것에 눈을 뜬 게 브라크야. 그리고 그 브라크가 눈을 뜬 것을 보고 피카소가 입체로 넘어간 거예요. 자, 전반부는 입체에 대한 발달, 후반부는 입체에 대한 해체. 이게 서양 미술사의 근간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서도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명암과 이 양감에 대한 설명. 제가 이렇게 썼어. 사물에 가로 닫고 기억 가로 닫고 현실과 같은 입체감을 나타나는데 그러면 기억 속에는 명암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니은 양감을 느끼게 부피와 무게, 덩어리를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양감이다. 이걸 답으로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걸어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미술사에서 등장하는 화가들이 이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지금까지 기출해서 아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명암법 내지는 음영법. 이탈리아 말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얘기를 한다. 광선에 의해 나타나는 묘사 대상의 밝고 어두운 관계를 화면 위에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죠? 이 방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 들었으면서 크게 활용되었고 서양 회화의 사실적인 기법의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의 하나가 된다. 그게 뭐다? 키아로스쿠로다. 여기서 보이는 명암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키아로스쿠로예요. 우도판에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또 하나가 나왔네.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림자의 획이나, 자, 이것도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림자의 획이나 자국을 숨기는데 왼쪽 턱과 같이 주변의 세심한 조명에 의해 그림자가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네. 자, 두 가지 방식이 나온 거야. 첫 번째, 키아로스쿠로, 즉 음영을 다뤘던 거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해.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만의 특허야. 이건 일종의. 다시 말하면 경계의 선을 흐리는 거야. 예를 들면 눈꼬리 이런 부분들,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부분으로 떨어진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을 이 안에 넘어가는 요 위치를 일본 말로는 보카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진적 단계적으로다가 명암이 넘어가게끔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각이 져요. 이렇게 딱 각이 지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한 거야. 이걸 다빈치가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건 명암, 눈꼬리나 입꼬리, 그다음에 명암이 밝은 데로 넘어가는 경계선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는 거. 용어로 그냥 바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 지우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표현은 사실 요만큼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이 뺨에 있어서. 그런데 다시 여기는 얘보다 더 밝은 부분이 이렇게 보여. 요 차이.
요거는 왜 그러느냐? 사물이요, 이렇게 둥그렇게 입체가 돼 있으면은 다른 밑에 부분과 연결된 면에는 반사광이라는 게 만들어져. 반사. 즉, 그 부분이 어두우면, 이게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 데를 표현이 안 돼, 빛은. 그 윗부분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반사된 광에 의해서 밝게끔 표현돼. 그래야 이게 이렇게 입체가 되고 다시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게 다빈치였고, 그 방식을 응용해서 그린 그만의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 한다. 전체적인 명암에 관련된 것은 키아로스쿠로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작가민상 지금 맹견도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서양식 명암법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 개 그림에 붙어있는 입체적인 그림, 명암의 이 진한 부분과 흐려지는 밝은 부분, 진한 부분, 다시 밝은 부분, 개의 이 살의 그 주름진 표현을 이게 이제 명암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죠. 이 부분.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얼굴도 지금 명암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어깨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어깨란다. 뒷다리의 가장 뒷다리 부분에 이런 꺾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암법이 적용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걸 극단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카라바조예요. 카라바조. 네.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것도 똑같은 명암법인데 키아로스쿠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연극에 배우한테 스팟라이트가 딱 비추고 나머지는 까만 화면 안에서 연출되는 그러한 극단적 조명법을 회화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특이하게 이거를 테너브리즘이라고 따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키아로스쿠로 그러면은 다빈치 작품 내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작품이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음과 영이 강조가 된 더 많이 증폭된 경우는 테너브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예는 카라바치오 작품을 예로 보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피에르 폴 프루동의 이 샘이라고 하는 습작이죠. 자, 이와 같은 작품의 예에는 부드럽게 명암이 넘어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반사광, 여기 얼굴 부분 보시면 반사광이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무릎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무릎이 가장 강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여기 가장 강한 부분이고, 반사광에 의해서 넘어간 부분은 밝게. 그리고 이 밝은 거를 받쳐주는 뒤쪽에 천이 들어간 데는 진하게. 그래 이게 입체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요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팔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턱이 여기가 강하고 그 밑에 부분 목 부분에 들어간 데는 여기 반사광이 있어서 여기가 좀 밝아요.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은 키아로스쿠로라고 얘기를 한다. 반면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명암의 밝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키아로스쿠로에서 보이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스푸마토식 기법이 보이지 않느냐? 보여요. 지금 여기도 뺨을 보십시오. 이쪽 뺨이 이만큼이 지금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은 반사광에 의해서 밝아, 뺨이. 그리고 뺨 너머에 있는 배경 부분이 다시 강하게 받쳐줌으로 인해서 명암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명암이. 입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은 표현법에서는 더 극단적인 데까지 격렬하고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더 강한 빛을 주는 방식으로 해. 여기 지금 뒷 배경에 까만 이 부분이 없으면은 여기 부분이 배경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드러나질 않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 키아로스쿠로, 테너브리즘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두 번째, 양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이 문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키아로스쿠로를 물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테너브리즘
물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양감, 표현 대상의 부피감, 덩어리, 무게감을 나타낸다.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무거운지, 부피가 큰지 작은지, 그러면서 그 안에 부분의 구조적인 어떤 덩어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양감은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mass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용어예요. 즉, 크기와 무게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의 양감은 명암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입체적인 대상에서 느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명암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양감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조서 작품의 양감은 물질인 재료, 그게 뭐 흙이 되었건 찰흙이 되었건 아니면 청동이 되었건 아니면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것이 되었건 실제 하는 덩어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현대미래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기 위해서 비닐봉지 묶은 거를 청동으로 만든다든지 합니다. 충격적이지. 비닐인 줄 알고 가볍게 여기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청동이야, 쇠야, 뭐 이런 거. 양감은 안정감, 입체감을 전달하고 명암으로 인해 양감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 왼편 그림 보시면은 왼편 같은 경우에 이제 초벌 작업이죠. 명암이 드러나지 않아서 양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야. 근데 앞에 나무 보세요. 소나무에서 밝은 데와 어두운데, 바위에 있어서도 밝고 어두운데, 바다의 해변에 그 파도에 있어서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표현이 되니까 이 앞과 뒤의 거리가 전경, 근경, 원경에 대한 거리감, 공간이 만들어지지. 원리를 한번 보죠. 자, 매스 원리를 한번 봅시다. 지금 물체가 갖는 물질의 양을 말해. 매스라고 하는 건 볼륨 내지는 밀도 두 가지를 합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볼륨은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양을 말해. 부피 내지는 면적의 3차원에 관련된 등가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매터라고 하는 것은 매스와 볼륨은 나눠져 있는데 이 부피와 이 무게가 갖고 있다는 것. 같이 파악을 하시면 예를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매스냐 볼륨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를 보시면, 자, 이제 왼편에 보이는 뭡니까? 16세기, BC 16세기에, 출토된, 그 남미에서 출토된 유적에서 보이는 그 돌 작업이고, 인물 작업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업이 그 화이트 리드의 하우스라고 하는 93년도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볼륨과 매스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야. 예를 들면 공기만 차여 있는데 공기 안에 똑같은 부피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깃털로 꽉 차여 있는 거랑 그 안에 모래로 꽉 차여 있는 거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지.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은 바위 하나 자체를 다 깎은 거고,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외 안에 있는 집의 틀을 냅두고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서 캐스팅을 한 거지, 일종의. 이 안에를 다 시멘트를 채울 수는 없지. 그럼 어마어마한 시멘트의 양과 무게가 가잖아.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캐스팅을 놓고 틀을 하나 만들고 안에도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 벽이 있는 거야. 그걸 네 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든 거지. 그 안에는 비어 있지. 바깥에는 모양은 나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바위 하나를 그냥 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도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작품으로 예를 들면,
이 묵시적 양감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양감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비행기는 굉장히 작단 말이야. 이런 것에서 오는 양감의 괴리. 그걸 이제 착시적 효과를 이용해서 화가들이 그림으로 응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 모습은 굉장히 큰데 그 밑에 보이는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철골이라든지 건물 같은 모습들은 상당히 작아 보인단 말이야. 이러므로 해서 이 양감이 더 커져 보이는 거지.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거야. 이 양감을. 자, 이와 같이 양감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보테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을 뭐라 그러냐면 보테르시모라 그래요. 이것도 용어예요. 이건 보테르만의 작품에 적용되는 예야. 그가 이제 이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사물들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그리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그리는 거, 그런 것을 나는 보테르시모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 그와 같이 보여지는 효과로 그려지는 것들은 다 보테르시모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다 용어예요, 용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이 작품에 대한 오마주죠, 오마주. 그러니까 그 존경의 뜻으로 갔다 온 거야. 패러디는 의미를 전복시켜야지 패러디가 되는 거지. 일종의 차용이죠. 차용, appropriation.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것을 전복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만의 기법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야. 그걸 차용이라고 그래. 차용. 그래서 지금 차용한 거죠. 그 발라스케스의 여기 보이는 그 공주를 이렇게 차용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한 거야. 그런가 하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피에르 델라 프란세스카의 그림을 자기만의 언어로다가 다시 재해석한 거야. 지금 이렇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보테르시모라고 얘기한다. 자, 모나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리자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자, 모나리자 그림에 보이는 명암법 키아로스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자, 눈가, 코, 입가 이런 데에서 그 단계적으로다가 음영을 문질러서 분명한 윤곽선을 드러내지 않는 기법. 그걸 스푸마토 기법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보테르시모는 페르난 보테르가 정치적 비판, 유머, 예술가의 일반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볼륨과 형식에 중점을 둔 회화 스타일을 말한다. 정리한 겁니다. 자, 볼륨은 이제 이해가 되죠? 양감을 응용한 것이 되는 것이고, 형식은 뭐야? 이 그림을 이렇게 옮겨간 그림, 그 양식을 말하는 거지. 그 양식의 과정, 결과물, 그걸 형식이라고 단어로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것은 지금 이제 볼륨, 양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질감이에요. 질감. 손이나 눈으로 느끼게 되는 물체 표면의 성질을 말해. 그러니까 회화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2차원의 평면지 안에 입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종의 트릭, 눈속임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명암을 드러내는 거야. 명암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입체라고 하는 부피, 양감, 덩어리, 매스를 갖게 돼 있는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질감이죠. 저 사람의 얼굴이 맨질맨질한지, 또 아니면은 얼굴이 많이 거친지, 수염이 났는지 등에 대한 주름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의 입체가 더 드러나죠. 네, 그걸 질감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조형 요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양 그 미술사 회화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작품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필자 개인의 확신에 나의 내피셜로다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질감 이런 표현들은 이와 똑같은 형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조각, 그 2024년 기출문제에 마티스와 드가의 조각 작품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질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다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와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답 질감을 틀린 학생들이 꽤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드가의 작품은 맨질맨질하게 조각 작품, 그 발레리나의 그 조각 소조상을 맨질맨질하게 만들었고,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고 가늘고 하는 걸 극단적으로다가 과장해서 만든 조각 작품, 소조 작품을 예로 들면서 그 양감, 질감이라고 한 표현법,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의 모범 답안으로 다 추출이 됐었죠. 네.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질감은 이 감각, 내 손으로다가 만지는, 터치하는 그 느낌과 정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건 어떻게 해?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아니면 눈으로 봤었을 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술에서 거칠다, 매끈하다, 부드럽다 등 물체의 표면에서 느끼는 성질을 말한다. 미술에서 질감은 실물을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의 촉각적 질감, 눈으로 보았을 때 느끼는 시각적 질감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런가 하면 회화상에서, 그림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실제 질감, 화면에 진짜 질감이 표현된 경우야. 예를 들어서 콜라주. 그 포스터의 한 부분을 찢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기차표, 티켓을 그대로 갖다 붙인다든지 하는 거죠. 이 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킨 화파가 이제 앵포르멜 운동이죠. 앵포르멜. 영어식으로 하면 인포멀 아트라가 되는 거지. 형태가 없는 추상화를 말해. 그리고 거기에 감정까지 유입되면 그게 이제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걸 기하학적으로 면을 딱딱 구분해서 넘어가겠다 그러면 차가운 추상 내지는 기하학적 추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앵포르멜 운동이 굉장히 한국 미술에 어떻게 보면은 큰 획일점을 만든 운동이에요.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걸 선도한 화가 중에 한 분이 박서보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분은 화면에 질감을 나타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형을 깨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즉 추상화로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 화면의 텍스처, 질감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뜻을 모여서 단체로 발언하게 된 미술 그룹이, 미술 단체가 현대미술가 협회예요. 그런 이게 이제 곧 기출 문제에 나왔었죠.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하는데, 그 박서보 선생의 그림이 나오고 그가 속한 협회, 미술협회의 이름을 명칭을 써라라고 현대미술가 협회를 쓰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텍스처, 즉 질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미술가 협회라고 하는 제일 먼저 약간 화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발언을 하나의 기획 의도로다가 내걸었던 협회를 말해요. 그 협회는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 그와 같은 이런 노력들은 바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거예요. 동양화에서도 그와 같은 운동이 진행됩니다. 물론 근데 좀 아쉽게도 서양화에서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획 의도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회화 양식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형을 깨야겠다. 그 다음에 텍스처를 줘서 화면에 맨질맨질한 효과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평면적인 느낌을 더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동양화에서 조금 못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새로운 동양화를 만드는 그 묵림회라고 하는 일종의 그것도 이제 단체지. 미술 단체의 명이 묵림이야. 묵림회로 의해서 새로운 먹의 실험으로다가 변형되어서 동양 화단을 풍미하게 되는 일이 생겨.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현대미술가협회의 박서보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재질감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지. 그 후속 세대가 있어. 그 후속 세대가 바로 이제 윤명로라고 하는 작가. 그분 역시 텍스처, 이 질감을 굉장히 강조한 화가입니다. 근데 후속 세대야. 그래서 그들이 그 정도 여러분 일단 파악을 좀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윤명로 화백이 이제 관여된 미술 협회는 60년 미술가 협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협회가 있는데 그거는 벽동인 협회야. 벽동인. 동인은 같은 사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미술가 협회 뒤를 잇는 미술협회라는 벽이라고 하는 같은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 벽동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60년 미술가 협회가 있어. 자, 이 두 그룹은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미술 대회, 두 가지 미술 대회가 있었어. 하나는 관에서 주도하는 국전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또 하나는 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사적으로다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하고 하는 대한미술협회전이 있었고 한국미술협회전이라고 하는 두 전시회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관과 사 이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의 화단이 좌우되는, 한국의 화단이 주도되는 것에 반기를 든 거야. 그 미술협회나 관주도협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대학과 연결되는, 아카데미과 연결되거든. 그래서 반 아카데미전, 반 국전에 대한 기치를 올린 그 두 그룹이 하나는 벽, 하나는 60년 미술가 협회라는 것이다. 근데 이들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전이 열리는 같은 시기, 같은 날짜에 덕수궁 돌담벽에서 서로 전시를 해요. 그래서 벽전이라는 게 하나가 생겨. 그래서 벽동인들이 생기는 거고 그 벽에 끝나는 데서 60년 미술가협회가 다시 전시회를 해. 똑같은 그 시기에. 그래서 이 둘은 다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새로운 회화의 구성, 앵포르메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텍스처, 질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었다는 거지.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앞에 선배 세대가 있었다. 그게 뭐다? 현대미술가협회의 박서보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조형운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질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창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여기 이 현대미술가협회에서 박서보 선생과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같이 운동을 하시고 같이 새로운 회화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은 박서보 선생의 그림은 이미 형을 깨트려서 추상으로 이미 나간 상태고 이후 김창렬 화백은 나중에 좀 시간차를 두고 형을 깨면서 그 단계로 넘어가는. 아직도 여기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형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전체적인 느낌들은 형을 깨가고 있죠. 그래서 한 발 뒤늦게 진입을 하지만 두 분 역시 서로 이제 개인적인 양식에 맞춰서 본인의 이제 그 미학을 그림을 통해 전파 내지는 표현하려고 노력했었던 분이라는 거. 이들이 속했던 그룹이 현대미술가협회라는 곳이다. 자, 실제 질감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또 하나 이제 모사 질감이라는 게 있어.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질감은 아닌 경우를 말하죠. 자, 이와 같은 이거 눈속임이야,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니? Strength for you라고 그랬지. Strength for you, 발음.
요 불어기 때문에 어려워. 프레유 기법이죠. 눈속임. 다른 식으로 하면 이게 눈속임 기법을 말해. 눈속임. 자, 이건 재질감을 갖고 눈을 속인 거야. 만약에 원근을 갖고 눈을 속여서 만든 건 뭐라 그래? 그건 디소토라 그런다고. 디소토. 이거 출제 나왔죠. 디소토. 앞에서 위를 보듯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림을 속에는 위에서 밑을 내려보듯이 그리는 거지. 나는 밑에서 위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일종의 그 원근을 속이는 거지. 그건 원거리를 속이는 건 디소토. 재질감을 속이는 건 그런 모든 눈속임 기법을 뭐라 그러느냐? 트롱프레유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디소토라고 하는 방식이. 추상질감.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질감으로 본래의 질감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일단 김창렬 작품부터 한번 보죠. 네. 단어는 이렇게 돼 있네. 트롱프레유, 눈속임 기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처럼 눈속임을 당해서 내가 느껴지는 걸 말해. 그건 환상이야, 그게. 일루전이라고 한다고, 일루전.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루전은. 그런데 그게 존재한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야.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은 왜? 인간이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하지 않으면 환상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식으로 저 여인이 내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반쪽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환상을 해야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일루전이야.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니? 나이스하게.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미술과 좀 관련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이가 빠진 동그라미인데 내가 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다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약한 존재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을, 즉 부양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게 돼.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영향을 무의식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내 무의식에서 그 빈 부분, 어머니와 내가 하나, 일체였던 것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이 있어. 부족에 대한 감정. 근데 그거를 어머니랑 다시 일체가 되게 하는 이 사회가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는 거야. 법, 관습, 뭐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거지. 절차, 체제, 뭐 철학, 이런 거대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어머니랑 하나가 되는 걸 막는 거야. 그게 필요해.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머릿속에 미치광이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대상에 대해서 내 빈 부분이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일루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사회화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빈 부분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난 돈을 긁어먹을 거야. 저게 나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완벽해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시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요. 그 모든 것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다? 일루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루전. 그게 환상이다. 그게 환상. 이게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그냥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 일루전이 없으면. 한마디 말로 내 눈에 콩깍지 쓰인다 그러잖아. 저 여인 보고 결혼할 때 콩깍지 쓰이지 않으면 결혼 못 하거든. 콩깍지가 환상이야. 환상. 자, 요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밑에 보이는 것도 다 텍스처에 관련된 얘기죠. 이게 랩이라고 하는 판화가예요. 이건 이제 모사질감. 그럴듯하게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진으로 찍은 거를 이 판화로다가 모노톤으로다가 찍어낸 거야.
그러면서 이 바위의 화강암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났지. 자, 이런 것이 이제 추상적인 질감이죠. 뭔지 모르지만 물에 기름이 떨어진 마블링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고, 이제 콜라주를 통해서 만든 질감이죠. 실제 질감이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예를 제가 4가지나 들었어. 요 질감으로 해도 적어도 4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용어 2개 나오죠. 용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눈속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일루전이라는 것이고, 일루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술은 다 일루전이에요. 일루전을 만들기 위해서 화가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관객들에게 일루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미술이라는 분야다. 특히 모든 정보를 70%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눈으로 보는 데에서 이미 이 환상이 작동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텍스처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색상, 명암과는 독립적으로 객체의 표면에 대해 육안으로 보이는 걸 말한다. 표현된 대상 고유의 재질감을 말한다. 작품 자체 표면의 평활, 드넓은 거야. 아주 그냥 편편하고 무언가 텍스처 없이 그냥 아주 매끄러운 거. 그것도 역시 텍스처요. 울퉁불퉁한 질감, 소재의 선택, 용법에 따라 표현된, 창의된, 창조된 효과 등을 말한다. 2번째, 마띠에르. 그림, 이게 불어야. 불어는 저걸 마띠에르라고 하고, 영어는 텍스처라고 얘기하고.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은 회화, 그림에서 프랑스에서 말하는 마띠에르라고 하는 거는 물성을 포함하고 작가의 의도와 기술이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지. 좀 더 뭐라 그럴까? 작가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시멘트를 여기다 발랐어. 화면에 마포 포대자를 놓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60년 미술가 협회전에 등장하는 그림들이에요.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현대미술가 협회가 있었고, 현대미술가 협회, 60년 미술가 협회가 있단 말이야. 미술가 협회. 근데 왜 60년이냐? 1960년에 그들이 생각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그와 같은 생각에 동참하는 화가들이 집결된 해야, 그날, 그 해가. 그래서 60년에 벽 동인전이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리고, 그 반대편 돌담길에서는 60년 미술가 협회진이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6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어. 근데 현대미술가협회는 이미 대가들이 된 화가들, 대가라면 이제 장년에 성공한 화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여기 그러니까 뭐 박서보 선생이라든지 김창렬 선생 등등 있었으며, 여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갓 졸업한 20대,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 이루는 거야. 굉장히 획기적인 전시였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자, 마띠에르 관련된 얘기 하면서, 지금 60년 미술가 협회전에, 여기는 이제 박서보 선생 얘기했죠? 여기는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60년 미술가 협회전에는 당시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막 500호, 국전에 출품하는 사이즈가 100호였어, 100호.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이 전시를 여기 출품하는 작가들은 막 100호 이상, 막 300호, 500호,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려면 물감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야. 그걸 다 칠하려면은. 그래서 생각해낸 게 표면에 물감 대신 다른 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앵포르멜과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앵포르멜 운동과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시멘트, 마대 이런 거를 바르고 색 있는 데를 부분적으로다가 물감으로 도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마띠에로다가 섞어서 붙이고 하는, 기존에 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 첫 번째 크기에서
대작들 위주로 하고 대작에 채울 수 없는 물감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식의 어떤 그 매제를 써가지고서는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획 의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마냥 굳이 이걸 분리하겠다 그러면 마띠에르라고 하는 것이 이 방식을 규정하는 용어가 된다는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텍스처나 마띠에르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불어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질감을 나타내는 같은 용어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와 기술까지도 만약 포함시켜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마띠에르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구분할 수 있다. 텍스처는 그야말로 화면에 보이는 질감 그 자체를 말한다. 그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여러분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효과, 이제 반고라든지 야수파의 표현주의 화가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장 포트리에라든지 장 듀뷔페, 1950, 60년대 종이, 모래, 지푸라기 등 재료의 물성을 부각시킨 일군의 화가들.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래? 앵포르메라 그런다고. 앵포르메. 인포멀하지, 포멀하지 않다는 거거든. 폼이 없는 형태를 말해요. 근데 그 폼에는 형태에 대한 인폼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재료에 대한 것도 인폼한 거야. 우리가 물감만 사용했는데 물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인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인폼, 앵포르멜이 부러지면은 그걸 바꾸면 인폼드 아트 내지 인포멀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미니멀리즘, 하드 엣지 페인팅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반대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면서 재료의 표면 효과를 극도로 배제하였다는 거지. 그래서 마띠에르가 사라졌어. 없이 만들려고 했어. 이 표현의 이 두 번, 앵포르멜, 이거 지금 앵포르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 앵포르멜과 미니멀리즘, 하드 엣지 페인팅 비교가 되죠, 바로. 그죠? 이건 바로 물을 수가 있지. 그 질감만 갖고도 낼 수 있는 문제 4점짜리 이미 완성이 된다고. 안젤름 키퍼, 신표현주라 불리죠? 마띠에르가 다시 강조됐다는 거.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얘까지는 봐야 돼요. 5페이지까지. 얘예요. 예. 고의 작품. 이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두터워요, 물감이. 앙팡트만이 효과가 임파스토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물감의 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제 마티스, 여기 보이는 이 초록선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죠? 예. 요 사람 얼굴에 초록색 선이 없지. 근데 작가는 나는 그걸 강조해. 대상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색으로 다 표현이 해도 상관없어. 그게 야수파야. 자, 그 다음에 뮬러의 작품, 여기 이제 아그네스의 작품도 여기 등장하네요. 네. 자, 요거 아그네스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 작가입니다. 요거 조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10분 휴식했다가 다시 진행하죠.